안녕하세요. 오슬로 오현민입니다. 오늘 동공부 책공부 동공책공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의 저자 김웅철 이비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988년에 일본 어학연수로 일본과 처음 연을 맺으시고 그 이후로 매일경제신문 도쿄특파원도 하시고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원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 일본이 고령화 관련된 또 기고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일본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봐 오셨는데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2천만 명? 그 정도 되죠? 더 많습니다. 더 많은가요? 헐 많습니다. 3,700만 명 육박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게 캐나다 인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는 일본 고령화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 생활을 한 게 2001년부터 5년까지 했었는데요. 2005년이 일본이 이제 고령화율이 20% 넘어가는 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파원들이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뭐 시니어 관련해서 기사 쓰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돌아와서 미래에셋이 선구적으로 이 고령화 그리고 뭐 은퇴, 대량 은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거진을 이제 창간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매거진 창간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부터 고령화에 관련해서 일본 고령화 특히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이제 서치하고 그걸 가지고 컬럼도 쓰고 이렇게 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기사를 쓰고 컬럼을 쓰다 보니까 이거 곧 우리나라도 닥치겠구나. 쓰나미처럼 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컬럼 쓰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의 상황을 한국에 좀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어져서 벌써 1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이제 세 권의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책은 또 첫 번째 책 내셨을 때에 비해서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른가요? 2011년에 이제 이쪽 관심을 가지고 계속 컬럼을 쓰고 하다가 2017년에 그 컬럼들을 모아서 책을 냈었거든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그 관심을 꽤 받았는데 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주로 이 의료 쪽, 보건 쪽, 또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자체에서도 이 노인 복지 관련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령화와 연관된 좀 직접적인 관련이 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이번에 이 책을 냈는데 반응이라고 하면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대중화됐다고 그럴까요? 고령화 쪽 전혀 이 관계 없으신 분들도 이 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반응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이면 고령사회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고령화가 실질적으로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와 달리 대중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작년부터 이제 인구절벽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출산 이야기도 워낙에 많이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좀 대중화됐다. 그 책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제 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둘씩 좀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인구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국민성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니어 시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비즈니스나 소비의 중심 세대가 이 시니어로 옮아가는 거를 일본에서는 시니어 시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어디 유통 매장이나
이런데 시니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랄지 이미 한국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비슷하게 제도도 바꾸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부제가 10년 앞선 고령사회 리포트라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미래를 좀 미리 네. 보기 한다. 네. 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이런 데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책에 담긴 여러 가지 사례를 사실 정말 다 다루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이, 흥미로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일과 돈에 대한 것들을 음. 조금 더 포커스해서 한번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이 책에서 소개한 유캔이라는 네. 온라인 평생교육기관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상당히 좀 유명한 곳인가 네, 봐요. 일본에서 대표적인 평생학습 온라인 업체고요. 160여 개 가까운 강좌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수강자는 한 60만 명 된다고 해요. 60만 네. 명이요? 그리고 TV의 CM 예. 같은데 보면은 탤런트랄지 유명인이 강좌를 통해서 인생의 다른 길로 찾아보는 이제 그런 네. 그 CM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네. 매년 수강생들한테 인기 많은 강좌 순위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예. 평생교육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순위를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좀 뭐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전 이 랭킹 정말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먼저 1위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위가 어떤 건가요? 1위는 이제 의료 사무직이라고 해요. 의료 사무직이라 하면은 우리 병원 같은 데서 접수도 하고 또 병원 관련 내용 회계 처리도 하고 이 병원에는 이제 수가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런 이제 병원 사무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직을 이제 의료 사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의료 사무는 18년 정도 됐겠네요. 1위 자리를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초고령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병원에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직업이 인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 랭킹 1위 의료 사무직이었고요. 네. 자,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도 마찬가지로 네, 2위 어떤 건가요? 네, 의료 관련인데 네. 이건 조제 약국 사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사를 약사를 서포트하는 일? 딱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병원 하면 약국이 딱 가잖아요. 약국의 사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뭐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도움을 받을 일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많겠죠. 약사들을 서포트하는 일, 네. 약국 사무가 종합 랭킹 2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종합 랭킹 3위 가겠습니다. 3위는 뭔가요? 3위는 파이낸셜 플래너. 그러니까 재무설계사. 딱 그렇게 거네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고령화로 예전보다 달리 긴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긴 노후 동안 돈에 대한 설계도, 준비도 필요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한정된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또 돈의 수명도 늘려나가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낸셜 플래너가 또 종합 랭킹 3위에 올랐다. 네. 이거 밖에도 요양원 관련 요양원.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무도 있고 치매 간병사. 치매 간병사.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털 헬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강좌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혼자 사는 노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거의 뭐 3명 중 1명 거의 이런 꼴인데,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거기에다가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방금의 의료, 약, 병원 뭐 이런 네. 거였는데 네. 건강 관련한 이제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음식, 거였나요? 건강, 음식. 예, 뭐 식생활 어드바이저, 좀 특이한 건데 뭐 식이요법 코디네이터, 네. 건강 식생활 실천 플래너 이렇게 건강 관련한 직업들도 굉장히 세분화된 직업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 네, 건강 관련해서.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육켄에서 제공하는 이런 강의들을 본업에서 이제 물러나신 5060에서 좀 많이 들으시고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선호도가 좀 다른 게 있는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크게 이제 다른 거는 주로 이제 사무 보조하는 그쪽 부분은 예. 주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약품, 의료 사무랄지 사무 부분에서는. 일본도 드럭스토어라고 그러는데 이 일반 상품하고 약을 같이 파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약사가 우리 이제 약을 판매해야 되는데 다 약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수요는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약품 판매를 또 보조를 하는 약품 판매 보조원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보조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들이 여성분들. 많고, 네. 시니어 남성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1위가 항상 택건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공인 정말 많이 하시죠. 정규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실제로도 많이 이게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본도 비슷하고 또 남성분들에서 여성분들은 없는 거 중에는 이제 뭐 아파트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하는 그것도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 직업은 50대 1 이상 경쟁률이 굉장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퇴직하시고 기술 배우시는 분들도 또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일본도 좀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무래도 이제 평생 직업으로 기술을 가진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뭐 전기공사, 뭐 설치사랄지 위험물 취급사 뭐 이런 등 그런 것들도 준비 많이 하시고 그런 강좌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좀 아는 직업들에 속하는 것 같은데 좀 과거에 없었던 특이한 신규 강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로 뭐 직업이라는 알려주시겠어요? 게 아무래도 사회 수요에 맞게 변화하고 생기고 뭐 사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뭐 기존에 없었던 직업들의 수요가 있어서 등장을 하는데 뭐 일본에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반려견 사육을 하는 스페셜리스트, 온천욕을 할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어드바이저, 뭐 이런 것도 등장을 어드바이저가 하고요. 있나요? 제2의 직업을 세컨드 커리어를 어드바이저 해주는 세컨드 커리어 어드바이저, 뭐 피부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또 수요에 맞게 사회 수요에 맞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드 커리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또 제2 직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뭐 온라인 학원을 통해 가지고 제2 인생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대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는 뭐 이런 분들의 사례도 책에서 다뤄졌는데요. 맞아요. 평균 연령이 62세인 대학이 있다. 이런 데를 좀 한번 다뤄주셨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도쿄 시내의 립교 대학이라고요. 립교 대학. 네, 명문 사립입니다. 명문 사립인데 네. 여기에 2008년에 네. 이 50세 이상 시니어만 50세 대상으로 이상. 1년제 대학, 1년제. 과정이고요. 이름은 립교 세컨 스테이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 문을 열었고요. 2007년이 일본에서는 큰 계기가 되는 해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일본도 패전이 1945년에 했는데 49년까지 3년 동안에 매년 250만, 290만의 아가들이 태어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한 800만 명 정도. 이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러니까 60살 정년 퇴직이 되는 해가 2007년이에요. 네.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큰 덩어리가 일본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굉장히 이질적으로 덩어리졌다 이렇게 해서 단카이 세대. 단괴 한자로 하면 단괴인데 그 세대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대들은 특징이 단순히 이질적으로 뭉쳐 있다는 걸 포함을 해서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함께 하고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서도 그 시기를 함께 이게 쭉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를 주도적으로 바꿔갔던 세대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세대들이 2007년부터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2007년, 8년, 9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는 거죠. 은퇴했을 때 노후를 그러면 이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매스컴들이나 사회적 관심이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럴 때 이제 노후를 다시 학습을 통해서 긴 노후를 이게 보람차게 보내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대학에서 실현을 한 거죠. 또 다른 대학들도 혹시 뭐 이런 과정을 뭐 유사하게 개설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 립교 대학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런 시니어 전용 입시제도를 활용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대학이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학령 인구가 줄어서 젊은 신입생들로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 공백을 시니어 교육을 통해서 그걸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시면 들어보셨지만 이제 메이지 대학, 여기도 명문 사립인데요. 메이지 대학도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을 선발을 할 때 영어도 이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서 이렇게 이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도 있고요. 히로시마 같은 데에서는 중장년층 신입생들을 이제 면접만으로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자격증 공부나 뭐 학위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일로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재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앙트러 살롱이라는 곳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던데 또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크게 이렇게 리스크를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자기 창업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 수요를 간파를 한 어떤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앙트러 살롱이라고. 앙트러 살롱이라 그러면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앙트로너십 에다가 살롱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분들의 비즈니스 교류회장, 실제로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 시니어 선배들과 또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제 교류회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네트워킹 배우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멘토 멘티로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도록 그런 시니어 미어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장소로서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한 2009년 정도부터 이제 생겼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14, 5점까지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재밌는 게 주로 일본의 주요 도심, 여러분 아시는 긴자, 뭐 시부야, 뭐 이런 도심의 한 가운데 유명한 그런 곳에 거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다시 이제 거기에 다시 그곳으로 거점을 모여서 거기다 두면서 또 하나 이제 인생을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니어 창업들도 실제로 좀 늘어나고 뭐 정부의 뭐 네.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앙트로살롱도 네. 활성화되고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걸 개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에서 발표한 개업률에도 뭐 50세 이상의 개업률이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데는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는 재취업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창업이면은 평생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고, 또 창업을 하는 데가 좀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고 장벽이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IT랄지 그쵸,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플랫폼이랄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라거나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장벽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재취업 원하는 시니어들도 사실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회사 내에 특별한 뭐 직책을 만든다든지 아예 그냥 네. 정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뭐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지금 정년이 몇 세일 것 같습니까? 법적 정년이? 65세, 네. 5세 맞나요? 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로 희망을 하게 되면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정년을 65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더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많아서 2021년부터는 이게 70세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요? 실제로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질문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년 늘리는 게 세 가지 방식이에요.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거, 65세까지 정년 가져가는 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그 직장에. 우리 같으면은 제도라고 하면 임금 피크제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될 경우에, 재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처우나 급여 같은 게 뭐 절반 정도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좀 상황이 변한 게 이분들이 그렇게 처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오래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정년 60세 이후에도 뭐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직책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현역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 시니어들 전문 인력들을 계속 잡아두려는. 요즘 인력이 일본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막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급 시니어 인력들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예 어떤 기업들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고 뭐 80세, 85세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계속 일을 하게 하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이제 대면하는 그런 분들은 경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시니어 분들이 고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니어 사원들
모시기 경쟁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 고객의 마음을 시니어 사원이 가장 또 잘 알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겠네요. 네, 그걸 일본에서는 이제 노노 접객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아, 노노 접객.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는 편의점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한 10세, 15세, 20세 정도 플러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시니어 시프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 고객들도 5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고객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접객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마을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이야기도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 그런 게 오히려 그 편의점 회사 입장에서도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어쨌든 고객도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그 고령 사원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